나는 나이 든 나를 만나지 않기로 결심했다. 제1편 인간의 조건. 마지막 질문인데요. 박 기자님의 5년 뒤를 예상해 보면 어떠신가요? 그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고 있을 것 같나요? 기자가 내게 물었다. 5년 뒤라면 내가 40살에 가까워질 것이다. 하지만 그 질문에 나는 쉽사리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나이 든 나의 모습을 상상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조건. 제발 집에 좀 가쇼. 안면이 있던 형사가 지나가며 한마디를 던진다. 나는 소파에 누워 눈을 감은 채 경찰서에서 일어나는 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사실 내가 원하는 취직거리는 단 한 가지뿐이다. 누군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마포대교, 한강대교, 고층 빌딩의 옥상 등 어디든 나는 가리지 않고 달려간다. 나는 자살 전문 기자다. 알기 쉽게 말하자면 자살을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거다. 언뜻 보면 사회의 어두운 면을 세상에 알리는 정의로운 기자쯤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나와 아주 먼 이야기다. 나는 정의로운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길 가다가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재빨리 도망가거나 자연스럽게 몸을 돌려 못 본 척한다. 괜스레 말려들어 위험에 처해지고 싶지 않아서이다. 한 번은 지하철에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백발 노인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는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다. 요즘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내 두 눈으로 직접 보니 정말 믿을 수가 없었다. 마침 그곳에 있던 남자는 그 학생과 노인 그리고 나 이렇게 3명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여자들 뿐이었다. 썬캡 위로 보이는 뽀글뽀글 파마머리의 아줌마, 검은색 유광 하이힐에 무릎을 살짝 덮은 검정 미니스커트, 흰색 블라우스. 사실 내 성적 취향에 가깝다. 도시적 멋을 낸 아가씨. 그 외 몇몇의 여성들이 그 학생의 행동을 꾸짖고 있었다. 세상은 말한다. 사람들은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 누군가 공경에 처해도 도와주려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런 말은 모두 미디어의 장난질이다. 아직 정의는 살아있는 게 분명하다. 물론 나는 아니다. 하지만 그 학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꾸짖는 여성들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위협하기까지 했다. 그때까지 나는 귀에 이어폰을 끼고 곁눈질로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다. 물론 mp3는 꺼놓고 귀를 쫑긋 세우며 그들의 만드는 한편의 뮤지컬을 감상하고 있었다. 기자란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음악가나 작가 등은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미세한 부분을 보고 느끼는 것을 예술로 만들지만 기자는 보이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대중에게 왜곡 없이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다. 어쩌면 그래서 삶이 더 매력적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때까지 내게 어떤 불똥이 튈지 알지 못했다. 아주 멀리서 마그마가 흐르는 화산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잠시 후 그 남학생은 악마가 되어 있었다. 점차 이성을 잃고 있는 모습이었다. 당당하던 여성들도 이성을 잃은 한 남자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뿐이었다. 그 학생이 한 여자를 발로 힘껏 차자 여성은 그 자리에서 맥없이 쓰러졌다. 그때 모든 여성들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다.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여성들의 시선을 받아본 적이 있었던가? 하지만 그들의 간절한 눈빛들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출입문 쪽으로 돌렸다. 아주 천천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말이다. 내 모습이 검은 창에 비춰졌다.
검은 머리는 귀를 덮고 있었고 얼굴은 피난민 수준으로 발짝 말라 있었다. 눈매는 마치 칼로 찢어놓은 것처럼 매서웠다. 딱 범죄자군. 이런 내 모습에서 그들은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 나는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던지 말려들고 싶지 않았다. 내게도 정의는 있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게 귀찮았다. 나 자신도 구하지 못하는데 다른 일을 구할 수 없었다. 나는 mp3 전원을 다시 켰다. 그리고는 볼륨을 계속 올렸다. 내 귓가에는 음악만 울려 퍼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음악이 흘러나왔다. 나는 앞발을 까딱거리며 리듬을 맞췄다. 음악이 끝나갈 즈음 소란스러운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지하철은 멈춰 있었고 역 직원들과 공익요원들 그리고 잠시 후 경찰까지 몰려들었다. 그 사이로 한 여자의 모습이 보였다.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피로 얼룩져 심하게 망가져 있었고 온몸은 마치 죽은 낙지 마냥 축 늘어져 있었다. 때마침 119가 도착해 그녀를 들곳에 옮겨 재빨리 사라졌다. 그리고 가해 학생도 경찰에 연행되어 사라졌다. 충격을 입었는지 그 자리에 있던 여성들은 넋이 나간 듯 역 직원들과 경찰의 부축을 받으며 그곳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내 앞으로 한 여자가 다가와 있었다. 검은 하이힐의 미니스커트, 바로 아까 보았던 그녀였다. 그녀는 나를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물론 따뜻한 눈빛은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강렬한 눈빛을 피하느라 눈을 이리로 저리로 돌렸다. 칼날 같은 날카로운 코와 진한 화장의 그녀 모습은 다소 퇴폐적인 성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 명품 향수의 진한 향기가 그녀의 성적 매력을 더욱 도드라지게 했다. 그 순간 향기가 박살나듯 나는 눈을 떴다. 그녀는 내 얼굴에 침을 뱉었다. 미친놈. 그녀가 한마디를 내 얼굴에 던지고 유유히 사라졌다. 이유는 단 하나다. 그녀 역시 그 간절한 눈빛들 중 하나였으니까. 2013년 8월 여성 매거진에 나는 이렇게 기고를 했다. 누군가의 죽음을 취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내가 그 사람의 눈에 비친 마지막 존재가 되는 것은 그다지 아름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혹자는 마치 섹스나 마약에 환장한 사람처럼 본 기자를 죽음에 중독된 사람으로 묘사했는데 그건 그들이 그렇게 믿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죽음에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리 슬퍼하지도 않는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언젠간 사라지기 마련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죽음의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나는 그저 그들의 남들보다 한 발짝 옆에서 지켜볼 뿐이다. 그것으로 비난을 받는다면 그건 나로서도 어쩔 수 없다. 나는 나이든 나를 만나지 않기로 결심했다. 제2편 죽음의 끝에서. 프롤로그. 죽음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일어날 수 없다.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 결국 죽음을 맞게 되는 우리가 삶을 사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어디론가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단지 생물학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뿐일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가끔 이러한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지곤 한다. 물론 그 해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혹은 평생을 그러한 고민에 빠진다. 우리 평범한 인간의 삶에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공포들이 있다. 우리 사는 세상은 보이는 것과 다르다. 화려한 서울에도 한겨울 얼음장같이 차가운 방바닥에 이불 하나만 깔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에 깔끔한 정장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남모를 고민이 있다. 바로 오늘, 내일, 언제 잘릴지 모르는 직장 생활이다. 하루에 15시간을 공부하고도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는 비참한 학생도 있다. 혹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도 등록금이 없어 포기해야만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누군가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에게는 죽음의 공포는 없다. 다만 삶의 처절한 공포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 어떤 것도 중요치 않다. 단지 오늘, 내일의 삶을 위한 작은 삶을 살 뿐이다. 우리에게 공포는 다름 아닌 사라져버리는 무의미한 것들 뿐이다. 우리 모두의 몸에는 보이지 않는 끈들이 묶여 있다. 끈이 느슨해지거나 풀려버린다면 우리 인생은 깊이를 알 수 없는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치고 만다. 그 보이지 않는 끈을 팽팽하게 잡고 유지시켜주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 그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이를 모를 사람들이다. 나 역시 누군가의 끈을 잡고 있다. 또 누군가는 내 몸에 묶이는 끈을 잡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끈을 잡고 삶이라는 외줄 위에서 평온한 듯 위태롭게 살아간다. 인간의 대부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고 싶어하는 무의식이 있다. 이 말은 즉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와 다르게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의 두려움은 죽음이 아닌 죽음 앞에 무의미해지는 것들이다. 그녀도 그랬다. 그녀는 죽음 끝에서가 시작되고 여성으로는 3번째, 남녀 총 6번째 대상이 되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건 비가 눈물처럼 내리던 어느 날이었다. 2009년 2월. 올해도 어김없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오명을 잊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는 오늘도 어김없이 방송되고 있었다. 봄이 오면 몇몇 프로그램들은 개편으로 인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방송될 테고 또 혹시나 시청률이 저조하다면 언제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방송 프로그램의 운명이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절대 사라질 수 없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뉴스가 될 것이다. 매일매일 방송되는 뉴스는 우리에게 절대로 지루함이라는 단어를 주지 않는다. 살인, 납치, 자살, 강간, 어린이 성폭행, 정치 공작, 음모 등등 우리를 유혹하는 온갖 요소는 다 있어 마치 어릴 적 받았던 과자 종합 선물 세트 같다. 뉴스를 보는 것은 어느새 오랜 습관이 되어버렸다. 단지 뉴스만이 나의 인생에서 지루함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 한 번은 뉴스가 사라지면 어쩌나 하고 고민했을 때가 있었는데 이 세상에 인간이 살아가는 한 뉴스가 사라질 리는 없지 않겠는가? 삶의 자극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좀 더 잔인하고 극단적인 이야기들로 점철된다. 15평의 반지하 삶에 어울리지 않는 큼지막한 평면 TV, 문을 닫으려면 손발을 모두 이용해 몇 분을 실매야 하는 작은 냉장고, 안에는 썩은 냉동식품만 한가득 들어있다. 한 사람만이 있을 수 있는 색이 바랜 인조 가죽 소파.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내게는 과분할지도 모른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그녀는 내게서 떠났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그 집에서 나온 거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걸 당신이 초래했다는 사실이야.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었어. 아니, 지금도 그 일과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 관계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도통 모르겠거든. 그녀가 나를 한심한 듯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 서 있는 내가 한없이 작아진 기분이었다. 마치 홀딱 벗고 거리로 내몰린 것 같은 느낌이랄까? 나 역시 그녀에게 당당히 맞섰다면 이런 기분은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 안에는 늘 서로 다른 성향을 지닌 집단이 존재한다. 이미 그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머리가 받아들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아직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당신은 안 된다는 거야. 미안해. 지금으로선 자기에게 이 말을 하게 해줄 수는 있는 게 없어. 그래,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거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당신이 이 집에서 나가면 우리는 그냥 좋게 마무리되는 거야. 마치 없었던 일처럼. 혼인신고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부부가 아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그녀가 내 시선을 피한 채 말했다. 아니, 우리는 이제 부부가 아니야. 이제 모든 게 끝이야. 우리는 이제 그만 정리해야 해. 나도 알고 당신도 이미 알고 있어. 언제까지 모른 척하면 지낼래? 할 수 있는 한. 더 이상 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창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도 고개를 돌려 창문 밖 나와 같은 곳을 바라봤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내가 경찰서 출입기자를 끝내고 청와대 출입기자로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후였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녀는 나를 그때 처음 만났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녀를 처음 만난 게 아니었다. 내가 그녀를 처음 본 건 대학교 3학년 때였다. 친구들은 종종 학벌을 이용해 여자들과 미팅을 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나는 억지로 끌려다녔다. 하나같이 영심이를 졸졸 따라다니던 왕경태의 모습을 하고 있는 친구들과 달리 나는 눈을 반쯤 가린 긴 머리를 하고 새하얀 피부와 그런 것들 때문에 여자들에게 특별한 시선을 받곤 했다. 그럴 때마다 친구들은 내가 대한민국 최고 명문대 학생의 모습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투덜거렸지만 나는 나로 인해 많은 기회가 생겼다는 것을 친구들도 부정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나를 늘 옆에 두려고 했다. 나는 솔직히 친구들의 그런 모습이 좋게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또 그런 친구들의 학벌 때문에 접근을 마다하지 않는 여자들의 심리도 이해할 수 없었다. 야, 너는 여자를 몰라도 너무 몰라. 여자는 마치 물 같은 존재야. 약간의 변화만 주면 쉽게 변하거든. 얼어서 단단해지기도 하지만 또 약간의 변화를 주면 아주 쉽게 녹아내리기도 하니까. 또한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알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절대로 없어지지는 않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지. 친구의 궤변을 듣고 있자니 왠지 모르게 헛웃음이 났다. 이 세상에 남자만 있다고 생각해봐라. 얼마나 끔찍해. 특히나 밤에. 그나저나 넌 그래서 연애나 제대로 할 수 있겠니? 친구는 나를 보며 한심하다는 듯 비웃었다. 사실 학창시절 나는 그리 유쾌하거나 밝은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었다. 매사에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과 그리 잘 어울리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기도 했는데 그리 좋은 기억은 아니었다. 어린 시절부터 혼자 있는 것을 즐겼던 나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몹시 불편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난 늘 혼자였다. 초등학교 졸업식,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졸업식까지 누군가의 꽃다발을 받아본 기억이 없다. 늘 혼자 밥을 먹었고 혼자 잠이 들었으며 심지어 몹시 아팠을 때도 나는 혼자였다. 인간의 자아 정체성은 유년기에서 청소년기에 형성된다고 한다. 하지만 그때 나란 존재는 불투명했고 철저히 혼자였다. 한 친구는 외모가 엄청나게 출중한 신입생이 들어온다는 소문을 어디서 들었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야, 넌 왜 이렇게 모르냐? 그 정도 여자는 홍대 가면 널린 거 몰라? 넌 걔가 누군지 알아? 모르지. 근데 뻔하지. 어느 과 누가 몸매가 기가 막히대. 얼굴이 연예인 누구 닮았다던데 하는 말들은 돌고 돌았지만 항상 결과는 뻔했다. 하지만 친구들은 매번 실망을 하면서도 마치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확천금을 꿈꾸며 복권을 사는 사람들처럼 또다시 관심을 보였다.
평범한 외모의 여자만 봐도 마치 미스 코리아 진을 본 것 같은 효과를 가져다 주는 곳이 바로 우리 학교였다. 하지만 학생들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새로 들어온 신입생은 마치 소피 마르소를 연상시키는 청순한 얼굴과 모니카 벨루치의 풍만한 몸매를 가지고 있었다. 한 여자에게 아름다운 얼굴과 풍만한 가슴 두 가지를 다 주는 것은 반칙에 가깝다. 은은한 갈색의 웨이브를 살짝 넣어 길게 늘어뜨린 머리, 새하얀 블라우스, 검은색 치마, 살색 폴락 슈즈를 신은 그녀의 청순한 모습은 아주 깊은 곳에 숨겨진 나의 성감대를 송곳으로 마구 찌르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를 처음 본 후 매일 밤마다 현실이 아닌 새로운 세상을 그리며 침대를 축축하게 적셨다. 언제부턴가 나는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그녀는 꽤나 평범한 학교 생활을 했다. 그리 나서지도 않았고 조용한 편이었다. 수업을 듣고 그 이외의 시간은 주로 도서관에서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 옆에는 항상 이런저런 사람들로 넘쳐났다. 마치 연예인을 본 듯 그녀를 보려고 도서관 앞을 서성이는 남자들, 그녀의 친구들로 보이는 몇몇의 여학생들은 마치 자신들이 여왕의 호위무사라도 된 것 마냥 고개를 바짝 쳐들고 다녔다. 그리고 권력을 남용하기도 했다. 하긴 그녀들의 목적도 그것이었을 테지만, 하지만 그녀는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했고 당황하지 않았다. 내가 졸업하기 전까지 그녀는 그 어떤 남자와도 사귀지 않았다. 최소한 내가 아는 바로는 그랬다. 내게도 그녀는 동경의 대상이었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신비한 존재처럼 느껴졌으니 우리가 마주친 사건 그리고 시간은 아마도 없었을 것이다. 최소한 내가 기억하기로는 없다. 멀리서 그녀가 어딘가로 걸어가는 모습,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는 모습, 식당에서 밥을 조심스럽게 먹는 모습, 내가 기억하는 그 당시 그녀의 모습 전부였다. 누군가 다가오면 그녀의 친구들이 먼저 나서서 제지하곤 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물론 나는 다른 이들과 다르게 그럴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졸업하고 난 후에도 난 가끔씩 그녀를 떠올렸다. 내가 누군가에게 그토록 관심을 가졌던 적이 또 있었을까? 그녀는 나의 관심을 받았던 단 하나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나는 그녀를 남몰래 흠모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였을 뿐이리라. 나는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국내 굴지의 신문사에 합격했다.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고 성적도 좋았다. 철저하게 아무것도 없었던 나의 인생에서 유일한 돌파구는 바로 성공이었다. 그래서 나는 공부를 했다. 내 인생에서 가족, 친구, 사랑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현재 삶을 벗어난 삶을 살고 싶은 욕망뿐이었다. 내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은 공부하는 것이었다. 나는 고아였지만 나쁜 길로 빠지지 않았고 드라마 주인공처럼 왜 이런 삶을 내게 주신 겁니까? 라고 하며 누군가를 격하게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냥 나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부모가 어느 순간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사라졌다는 것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받아들였고 고아원에 들어가기 싫어 홀로 설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친척집 집을 전전한 것도 겸허히 받아들였다. 매일 같은 옷을 입고 다녔고 마음 편히 제대로 된 식사를 해본 적도 없었지만 그것들 역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을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인생이란 자신의 처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살아갈 수 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과는 결국 하나뿐이다. 결국 양쪽 갈래 중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 인생이다. 막다른 골목에서는 한 가지 선택만이 존재한다. 죽이거나 죽거나. 그 시절 나는 매일 막다른 골목에 서 있었다.
경찰서란 곳에 던져진 나의 첫 기자 생활은 한마디로 역 같았다. 그것도 정글 한복판 같은 강력계. 나는 비록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냈지만 대한민국에서 최고라는 명문대를 나왔고 언론고시라고 부르는 바늘구멍을 통과해 기자가 됐다. 하지만 경찰서를 출입하는 생활은 현재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앉아있을 만큼 여유롭지 않았다. 매일 새벽같이 경찰서로 출근해 이런저런 사건들을 체크하며 기사거리를 찾아내야 했다. 기자실에서 밤을 새우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했고 심지어 이사회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늘 생각했던 조폭들에게까지 협박을 받아야 했다. 처음에는 온몸을 문신으로 도배한 조폭들이 사진 찍으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에 흠칫 놀라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그런 것들은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연스레 받아들였다. 하리꼬미 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새벽같이 나오고 이런 소파에서 새우잠을 자는 게 어렵지 않나요? 나는 그제야 소파 끝에 앉아있는 사람을 발견했다. 기자가 되면 모두 다 거치는 과정이니까요. 내가 불편하고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맞아요. 하지만 이 몇 개월이 기자로서 뿌듯함을 느끼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겁니다. 나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짓게 되는 그 불편한 표정은 어렴풋이나마 숨기고 싶은 나의 과거를 설명해준다. 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잔재가 남아있는 표정부터 고쳐야 했다. 그것은 내게 새벽같이 나와 정신없이 돌아다니며 기사거리를 찾고 밤을 지새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다. 이곳에서는 아주 사소한 일부터 아주 위험한 일까지 다 일어나죠. 심지어 어느 형사 의자 앞 위에 바지를 내리고 똥 싸는 여자도 보았다니까요. 남자는 그 모든 것이 한심하다는 말투와 표정이었다. 뿌듯함이라 하면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가 비꼬듯이 물었다. 그것보다 더 이상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때론 그런 것들도 좋든 싫든 다 추억이 될 거예요. 남자의 나이는 나보다 많아 보였다. 40대 초중반 정도의 외모에 며칠 수염을 정리 못했는지 지저분하게 자라 있었고 간이 안 좋은 사람처럼 누렇게 뜬 얼굴은 핏기가 돌지 않아 보는 사람도 어지럽게 만들었다. 어두운 색의 허름한 옷차림도 그의 얼굴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표정이 아주 안 좋아 보여서 한번 말 걸어봤어요. 그런데 여전히 말도 없고 표정도 안 좋군요. 네. 기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조건을 아주 잘 갖고 계시는군요. 네? 혼자 말하지 말고 남의 말을 잘 들어라. 저는 잘 들어주는 쪽도 아닌 것 같네요. 사실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것도 없지.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남자는 고기자다. 이름보다는 그냥 고기자로 통했다. 혈기왕성한 신입 기자들과는 달리 마치 마실을 나온 사람처럼 경찰서를 편히 드나들었다. 소문에 의하면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로 기자계의 이단아로 유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부자 유적 기사 취재 방식을 강도 높게 비난했고 남들과 다른 취재 방식을 추구했다. 그는 말끝마다 출입처 취재 방식은 당장 집어치워야 한다고 중얼거렸다. 매번 뚱한 표정과 말투로 사람을 대했던 내게 그는 끊임없이 다가왔다. 나는 그가 왜 그리도 내게 먼저 다가와 주었는지 알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고 신기하게도 나는 그에게 마음을 열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사람 대 사람으로 가까워졌다. 나는 어릴 적부터 세상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을 것이며 죽을 때까지 사람들의 도움 없이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런 나의 다짐도
그를 만나고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와 한참 대화를 하다가 문득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이내 다시 과거는 이제 없잖아. 이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인간답게. 라고 나를 타일렀다. 우리는 정신없이 사회 비판적인 이야기를 나누곤 했고 때론 함께 취재를 나가기도 했다. 기자 사회에서는 서로 특종을 뺏기지 않기 위해 눈치 게임을 하듯 생활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 고 기자는 내게 어떤 기사를 쓰는 게 좋은지, 어떻게 쓰면 좋은 기사가 되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마치 떠나기 전에 모든 것을 주려는 사람처럼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는 가끔씩 내게 기자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당장 때려치우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끔은 기자로서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다며 칭찬하는 그이기에 나는 그 어떤 말에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개인적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고 나 역시 나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누군가를 알게 되면 의뢰 물어보는 것들을 묻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았고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곳이 어떤 곳인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 사소한 것 하나 흘려보내지 않는 마치 보이지 않는 안테나가 달린 듯 동물적 감각이 살아 숨쉬는 기자들이 모인 곳이다.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아도 나는 자연스레 고 기자의 과거를 알 수 있었다. 한때는 아주 잘 나가는 기자로 또 한 집안의 가장이었다는 것이다. 왜 이혼을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의 기자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인간의 삶이란 항상 다른 누군가로 인해서 흔들린다.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은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다. 그것도 우리가 의지했던 사람들. 우리가 미치도록 소중히 아끼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는 상처를 입고 그 결과 인생은 처참히 망가져간다. 그래서 나는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다. 그 누구도 소중히 아끼지 않는다. 그것이 나의 삶의 방식이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고 평생토록 그렇게 살 거라 다짐했다. 하지만 어쩌면 고 기자를 만난 후부터 그 방식은 조금씩 흔들렸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혼 전의 고 기자는 지금과는 너무 다른 사람이었다. 주변 기자들은 그렇게 말했다. 항상 깔끔한 모습에 흐트러지지 않는 행동과 말투, 엘리트 기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모든 이로부터 선망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과거에 그는 없다. 현재 그의 모습은 그 당시와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변해 있었다. 나는 고 기자의 예전 방송 모습을 찾아본 후 놀라서 말을 할 수 없었다. 겉모습은 물론 그의 얼굴은 지금과도 완전히 달랐다. 거지 형색의 지금 모습과는 도저히 일치시킬 수 없지만 그래도 그는 변한 모습으로 삶을 꾸준히 지키고 있었다. 누군가에게나 아픔은 있지만 모두 드러내지 않고 살아갈 뿐이리라. 고 기자도 그랬고 나도 그랬다. 우리 모두 아픈 과거가 있지만 그냥 모른 척 살아간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리라. 시간은 흘렀고 나의 첫 번째 경찰서 기자 생활은 1년 만에 끝났다. 그리고 내 인생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믿게 만들어준 한 사람, 고 기자는 여전히 경찰서에서 생활했다. 처음 사회에 발을 디딜 때 난 마치 야생에서 막 탈출한 도끼 품은 사자 같았지만 이제는 온순한 양이 되었다. 누군가와 절대로 가까워지지 않겠다는 것이 내 인생의 신념이었지만 내 마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나는 변해가는 나를 자연스레 받아들였다. 내가 유일하게 잘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었으니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지만 어차피 인간의 삶이란 늘 불안정한 것이니 고 기자는 내게 늘 이렇게 말했다. 사랑을 해. 인간은 사랑을 해봐야 이 복잡 미묘한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는 거야. 사랑하기 전까지 자네는 그냥
생물학적으로 만들어진 인간 로봇에 불과하지. 그럴 때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이혼했어요? 고기자는 내게 사랑을 해야 비로소 생각하는 인간이 된다고 말했다. 물론 나는 그때까지 그의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사랑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받은 기억도 준 기억도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서 기자 생활이 끝나자마자 나의 출입처가 정해졌다. 고기자가 그토록 비난하던 그곳, 청와대에서 출입 기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나를 지지해 줬다. 그는 기자로서 자신이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얼마 후 고기자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기자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며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지금까지 기자라는 신분으로 남아있는 것도 기적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청와대로 들어간 후에도 나는 꾸준히 고기자를 찾아갔고 연락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나의 유일한 친구는 고기자 한 명뿐이었으니까. 그가 아니었다면 기자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나의 스승이자 친구였다. 궁금한 것이 있거나 대화 상대가 필요할 때면 나는 항상 그를 찾았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그는 내게 여행을 떠난다는 메시지만 남긴 채 사라졌다. 나는 약간의 공황 상태에 빠져버렸지만 고기자의 빈자리를 잊게 만드는 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그녀가 내 앞에 나타났다. 나는 나이든 나를 만나지 않기로 결심했다. 제3편 나는 죽는다. 2009년 2월 엄밀히 말해 나는 몰락했다. 나는 더 이상 기자 생활을 하지 못한다. 직장에서 쫓겨나듯 나왔지만 누구 하나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인생의 대부분을 다른 사람의 관심 없이 홀로 보냈지만 지금은 그때의 나와 너무나도 다르다. 처음으로 사랑했던 사람조차 냉정히 나를 떠나갔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앞이 보이지 않았다. 살고 싶지 않았다. 탁자 위에 술병을 집어들고 소파에 앉았다. 미친 듯이 술을 들이켰다. 더 이상 산다는 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지금까지 인생의 모든 것을 기쁘게는 아니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았다. 하지만 그녀가 없는 현재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만 같다. 이 세상에서 나 하나쯤 사라진다고 변하는 건 없을 것이다. 내가 죽게 되면 적게는 일주일, 많게는 몇 달 후에 발견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찰은 친인척을 찾아내 나의 죽음을 알리게 될 것이다. 나의 부모가 남긴 재산으로 나를 키워준 친척들은 내가 남긴 얼마 안 되는 재산을 서로 갖겠다고 다툴지도 모른다. 장례는 찾아올 사람이 없기에 아마도 간단히 치러질 테고 나의 몸은 천도의 불길 속에서 한 줌의 재로만 그 흔적을 찾게 될 것이다. 유골은 바다에 뿌려달라고 유서를 써야 하겠지만 그것도 확신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집, 옷가지 등이 처리되고 나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나란 존재는 몇몇의 기억 속에서만 흐릿하게 존재하게 될 것이다. 나는 두 눈을 감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술기운처럼 독하게 퍼지는 눈물. 치유될 수 없는 진한 흉터를 남기는 눈물. 기나긴 외로움의 터널을 뚫고 나와 다다른 곳에는 또 다른 긴 어둠의 터널이 기다리고 있었다. 더 이상 의미 없는 이 고통의 시간은 필요 없다. 어차피 이 어둠의 터널 끝에도 푸른 하늘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는 외로움을 끝낼 시기, 이제는 돌아갈 시기. 나는 넥타이를 집어들고 비칠거리며 화장실로 들어갔다. 샤워기 부스에 넥타이를 두어 번 돌린 후 양 끝을 잡고 매듭을 지어 동그랗게 만들었다.
정신이 없는 이 순간에 이보다 더 완벽히 매듭을 만들 수는 없었다. 영화에서는 가끔 끈이 풀린다든지 단단히 고정되어 있던 샤워기가 떨어지기도 하지만 현실은 영화와는 다르다. 내가 실패할 이유는 없다. 난 몸을 부르르 떨며 머리를 넥타이 안으로 천천히 넣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죽기 전 살아왔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그랬던가? 내가 잘 기억하지도 못하는 아주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내가 태어나자 엄마는 나를 품에서 놓지 않았다. 아주 작고 연약한 나에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까 걱정하며 한시도 내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따사로이 나를 감싸 주었던 엄마의 품, 푸른 호수처럼 깊고 맑았던 엄마의 눈동자, 그리고 엄마의 향기. 이 짧고도 긴 순간이 지나가면 그때의 나로 돌아갈 수 있겠지? 오늘 난 엄마가 기다리는 그곳으로 떠난다. 나는 나이 든 나를 만나지 않기로 결심했다. 제4화 그녀의 향기. 나는 그녀를 한눈에 알아봤다. 예전과는 좀 다른 헤어스타일과 모습이었지만 그녀는 내 두 눈에 자석처럼 빨려 들어왔다. 마치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동을 멈추고 일시정지한 사이 그녀만이 나를 향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인간에게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신비한 능력들이 있다. 단지 우리는 그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할 뿐이다. 마치 비디오 플레이어의 기능처럼 순간 정지시켜버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러한 능력은 아쉽게도 자주 나타나지 않는다. 내게는 그 신비한 능력이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 나타났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정례 브리핑을 하는 동안 나는 평소처럼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위트 넘치는 홍보수석의 말에 기자들은 기계적인 웃음을 지었다. 아이들 장난감의 버튼을 누르면 사람 얼굴이 인형이 신호를 받아 웃게 되는 그런 종류의 웃음말이다. 가끔씩 열정이 넘쳐 앞뒤 분간 못하고 뒤통수 치는 몇몇 신참내기 기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청와대에 소속되어 있는 기자라고 보면 된다. 나는 이곳에 들어온 지 불과 며칠 만에 고 기자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가 왜 그토록 우리나라 기자단의 출입처 제도를 강력히 비난했는지를. 하지만 나 역시 어느 순간부터 그들 무리의 하나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내가 하는 일은 의외로 간단하다. 청와대에서 준비한 보도자료를 기사로 알맞게 써서 송고한다. 마지막으로 기사 끝에 내 이름을 넣어주면 된다. 항상 깔끔한 양복에 넥타이를 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무 환경은 경찰서 시절보다 좋다. 욕하는 형사도 또 기자에게 협박하는 조폭도 없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정부 고위직 인사들과의 친분도 어느 정도 쌓였다. 이제 억지로 웃고 이야기도 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나의 모습이다. 내가 있던 경찰서의 조사실에나 앉아 있어야 할 사람들이 전혀 다른 세계인 이곳에 있는 모습을 볼 때면 가끔씩 구역질이 난다. 하지만 동시에 나 역시 그들과 다를 것 없는 사람이란 것을 느낀다. 그들이 잡고 있는 끈을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것처럼 나 역시 지금 이 순간을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지나온 터널은 너무도 어두워서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브리핑이 끝난 후 마침내 노트북에서 눈을 떼고 기지개를 켰다. 북적이는 사람들 속에서 한 사람의 모습이 두 눈으로 들어와
머릿속 특정 부분을 강하게 자극했다. 눈이 그녀를 인식하는 순간 온몸으로 그녀의 향기가 퍼졌다. 이 모든 것은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일어났다. 내 두 눈보다 몸 안에 어떤 특별한 것이 작동해 그녀를 알아본 것 같았다. 그렇다. 그녀였다. 여전히 그녀는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난 한참 동안 그녀를 넋놓고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서였을까? 아니면 혼자 남아있던 내가 눈에 띄었던 걸까? 그녀가 나가기 전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녀의 눈을 피해 재빨리 노트북 화면으로 눈을 돌렸다. 1초, 2초, 3초. 슬며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다시 그녀가 있던 자리를 보니 아무도 없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그녀의 눈을 피할 이유는 없었는데 마치 스토커가 된 기분이었다. 집으로 향하는 버스, 수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 횡단보도, 집 앞 골목길에서도 그녀의 눈빛이 떠올렸다. 혹시나 나를 알아보았던 걸까? 아니, 그럴 리 없었다. 그녀와 난 너무도 먼 다른 행성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나는 길 모퉁이에 서 있었다. 이유는 모르겠다. 하지만 가끔씩 길 모퉁이에 한참 동안 서 있곤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다시 집으로 향했다. 그녀를 다시 만나길 기다리며. 며칠 후 그녀를 다시 만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그리고 대학 시절 내내 잠들기 전 상상으로만 만들어냈던 조각들이 거짓말처럼 현실에서 완성되고 있었다. 그녀가 나를 보며 내게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 짧은 순간, 굳이 시간으로 환산하자면 아마도 3초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 불과 그 3초의 시간 동안 나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고민을 하고 있었다. 나는 무작정 뒤돌아서서 뛰어가고 싶은 충동에 강하게 사로잡혔다. 이유는 나 자신도 모른다. 그토록 원했던 그녀와의 만남을 눈앞에 두고 기쁜 마음보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더 거대하게 나타날지 나 역시 알지 못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다 위에 자그마한 빙산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밑에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런저런 생각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도 짧았다. 그녀는 이미 내 앞에 다가와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검은색 단정한 헤어스타일, 깔끔하게 차려입은 살색 투피스에 높지도 그리 낮지도 않은 날렵하게 생긴 하이힐을 신은 모습은 깔끔함을 중요시하는 이곳과 잘 어울렸다. 더 이상 대학 시절의 풋풋한 여학생 모습이 아니었다. 성숙한 그녀의 외모는 어느 유럽의 공주처럼 품위 있고 고귀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또한 과한 의상은 아니었지만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몸매. 그런 정직한 복장이 더욱 매혹적이었다. 숨길 수 없었다. 어떤 남자라도 그녀에게 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외모였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알프스 어느 산등성이에 피어있는 노란색 야생화에서나 맡을 수 있는 향기가 났다. 항상 상상만으로 맡아보던 그녀의 향기였다. 지난번에 한번 뵈었죠? 한국투데이의 박 기자님 맞으시죠? 아, 네. 몽롱한 향기에 사로잡혀 있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피한 채
바닥을 보며 대답했다. 나는 마치 겁에 질린 아이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나에 대해 알고 있었다. 이는 곧 우리가 같은 시기에 같은 대학을 다녔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특별한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다. 이곳은 우리와 같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로 가득하니까. 그녀는 청와대 홍보부 직원답게 행동했다. 내게 지난번 기사를 잘 보았다는 기계적인 말을 하고 이번 청와대 내부 정보 유출자 건에 대한 기사도 잘 작성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보다 더 기계처럼 대답했다. 나의 시선은 그녀의 오른쪽 하이힐 끝에 멍하니 고정되어 있었고 기본적인 이성마저 이미 이곳에서 멀리 도망가 버린 상태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나의 모습에도 그리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환하게 웃었다. 그럼 또 뵐게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벌써 작별의 인사를 했다. 항상 멀리서 바라보던 그녀의 존재가 내 앞에 살아 걸어와 말을 걸었다는 것에 흥분되었다. 연예인이 내게 말을 걸은 것보다 더한 감동과 신기함이 몰려왔다. 그녀는 내게 그런 존재였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수많은 기자들에게도 나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대할 것이다. 가볍게 안부를 묻고 잘 부탁합니다 라는 기계보다 더 기계 같은 인사. 이곳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잘 부탁한다고 말한다. 특히나 기자들은 항상 그런 말을 듣는다. 누군가 좋은 기사를 써주면 다음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조금 다른 인사를 건넬 뿐이다. 그녀도 내게 그런 흔해 빠진 인사를 하고 사라졌다. 잠시나마 그녀가 혹시나 나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 순간 텅 빈 복도를 채우던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멈췄다. 저기요. 그녀의 목소리였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오늘 저녁에 저와 식사하실래요? 그녀의 그 제안으로 우리 관계가 거짓말처럼 시작되었다. 나는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와 함께 밥을 먹고 있을 때도, 그녀와 함께 집 앞 골목길 길모퉁이를 지나는 순간도,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걷고 있다가 돌아선 그녀가 나를 보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순간들이 마치 꿈에서 현실로 잠시 떨어져 나온 조각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더욱더 믿을 수 없던 순간은 그녀와 내가 처음으로 깊은 밤중에 나누었던 대화였다.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순간보다도 더 완벽한 교감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마디한 아침, 난 믿을 수 없는 모든 조각들이 마침내 하나로 맞춰진 것을 알 수 있었다. 태어나 처음 맛본 인생의 달콤함, 단 한 번도 느껴보진 못한 인생의 환희, 그리고 그녀를 품에 안을 수 있다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경험보다 황홀했다. 행복이란 기분을 인생 처음으로 맛볼 수 있었다. 난 처음으로 미치도록 지금 이 순간을 지키고 싶었다. 만약 그녀가 내 인생에서 사라져 버린다면 이제 나도 더 이상은 없다. 그녀는 이제 또 다른 나다. 우리가 만난 지 얼마 후 나는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그녀는 내 청혼을 받아들였다. 모든 것이 언제부터 그랬냐는 듯 너무도 순조롭게 풀려나갔다. 나에게 더 이상 불행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듯 했다. 나는 미치도록 행복했다. 우리는 라스베가스에서 둘만의 결혼식을 올렸다. 그녀는 복잡하고 힘들게 하는 결혼은 질색이라며 우리만의 결혼식을 먼저 제안했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그녀가 혼인신고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야망이 큰 여자였다. 자신이 결혼한 사실을 알리면 절대로 원하는 자리까지 오르지 못할 거라고 믿었다. 난 상관없었다. 아니, 그래야만 했다. 만약 내가 혼인신고를 하자고 고집을 피웠다면 그녀는 나와 결혼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그녀는 큰 꿈을 그리고 있었다. 내 꿈은 그녀와 영원히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종이 하나로 그녀를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썩 나쁘지 않았다. 그렇다고 미친 듯이 좋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녀만 옆에 있다면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음은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좋았다. 그녀가 너무 바빠 함께하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그녀와 같은 침대를 쓰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고 만족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같이 늦게 들어왔고 나는 늦은 시간까지 그녀를 기다리다가 잠들곤 했다. 그녀가 바쁘다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서운한 마음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다는 걸 숨길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항상 철저하게 피임을 했고 나는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다. 결혼 초기에는 나 역시도 임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적도 있었다. 나는 아기가 태어나면 불우한 내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태어나 살아가게 될까 불안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우리의 사랑의 결실을 맺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나와 그녀를 닮은 작은 생명이 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상상은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하지 못할 신비한 일일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가 내게서 떠나버릴까봐 불안하기도 했다. 그래서 더더욱 아이를 원하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우리 아이 가져볼래? 어느 날 내가 조심스레 그녀에게 물었다. 당신답지 않게 갑자기 왜 그래? 당신도 싫다고 했던 거 잊었어? 알고 있어. 사실 겁나기도 해. 하지만 너와 닮은 딸을 그만해. 그만하자. 그녀는 내 말을 잘랐다. 듣고 싶지 않은 표정이 역력했다. 몹시 부담스러워하는 듯 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연인 사이는 둘 중에 한 명이 뒤로 한 발짝 물러나야만 싸움이 끝난다. 우리 사이에서 뒤로 물러나는 쪽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나였다. 항상 조심스러웠고 행동 하나하나에도 그녀를 생각했다. 게임으로 치자면 나는 매번 지는 팀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억울하거나 손해본다고 생각지 않았다. 왜냐면 내가 그녀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이다. 사랑은 하나의 게임이지만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게임은 아니다. 이해득실을 따질 수 없는 복잡 미묘한 게 사랑 게임이다. 나는 그녀와 밀고 당기는 사랑 게임을 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녀를 진실되게 사랑하고 그녀와 함께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와 다른 그녀의 모든 걸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유 있는 불안감에 나는 더 조급해지고 있었다. 내 사랑은 마치 파란 하늘에 떠있는 작은 구름 조각 같았다. 보기에는 달콤해 보이지만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어디로 사라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느낌만은 좋았다. 그녀만을 바라보는 내 모습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녀는 종종 내게 집착 증세가 있다고 말했다. 인간은 유독
어떠한 것에 집착한다. 일반적으로는 일, 사랑, 취미 등이 있다. 또한 각기 다른 성적 취향 등이 있다. 그것들은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해준다. 나는 나를 컨트롤하려고 꽤나 노력했다. 최대한 그녀를 이해하고 자유롭게 해주었다. 최소한 나는 그렇게 했다. 그리고 그녀를 항상 걱정하며 위해 주었다. 사랑이란 것도 그런 종류일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다. 나 아닌 누군가를 관심 있게 바라보는 마음. 그러나 그녀는 다른 단어로 받아들였다. 나는 사랑을 주었는데 그녀는 집착으로 받았다.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집착으로 변질되어 가는 걸까? 왜 내가 준 것과 그녀가 받은 것은 완벽히 다를 수가 있단 말인가? 어쩌면 자유롭게 살아온 그녀가 나의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럽게 느끼는 게 당연했다.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기 때문에 그녀에게 더 다가가는 것이 어쩌면 가장 자연스러웠을지도 모른다. 내겐 별다른 취미도 없었고 일이 끝나면 바로 집으로 향했다. 그녀와 함께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을 꿈꾸지만 어림없는 꿈이다. 집으로 돌아오면 청소를 하고 우리가 쓰는 침대를 정성스레 정리한다. 매일같이 침대 맡에 놓인 그녀와 나의 베개를 멍하니 바라본다. 매번 믿을 수 없는 꿈 같은 현실에 웃음을 짓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엄습한다. 그녀가 사라질 것만 같은 불길한 상상을 한다. 나는 늘 저녁을 준비한다. 밥이 다 되면 먼저 그녀의 밥그릇에 갓 지은 밥을 미리 퍼담아 밥솥에 넣어 놓는다. 처음에는 불가능했던 여러 반찬을 만들어 식탁 위에 올려놓는다. 김치찌개는 미리 끓여 놓으면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뚝배기에 일단 담아놓고 그녀가 집에 도착하면 바로 끓이기 시작한다. 결혼생활 초기에 우리는 꽤나 자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물론 이른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나의 작은 정성에 고맙다며 미소를 지어주었고 그것은 내 삶을 매우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다. 행복감과 함께 오는 불안감은 나의 불우한 어린 시절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단 한 번도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없기에 지금의 행복은 항상 위태롭다고 느꼈다. 나의 내면 깊은 곳의 불안감은 조급함으로 표출되어 나타나곤 했는데 나는 그녀가 친구를 만난다든지 회식을 참석하는 것조차 싫었다. 나는 항상 혼자 그녀를 기다리는데 그녀는 나의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신의 생활 패턴을 전혀 바꾸지 않았다. 새벽이 되면 나는 쉴 새 없이 문자를 하고 전화를 한다. 사실 밤 9시가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초조해지기 시작하지만 밤 10시가 넘어갈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 그 전에 연락을 하면 나를 집착증 환자로 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만의 기준을 만들었다. 그녀는 내게 친구도 만나고 취미를 만들어 자신만의 생활을 가지라고 충고하지만 내겐 그 쉬운 일들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았다. 또한 그녀와 결혼을 한 뒤 일도 뒷전이었다. 내 인생은 오로지 그녀만이 전부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녀는 점점 나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여느 부부에게나 그렇듯 잠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녀는 일로 인한 피로 때문이라고 애써 변명했지만 세상에 어느 배우자가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까? 하지만 나로선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녀를 이해해주는 마음씨 넓은 남편처럼 그저 연기할 뿐. 사실 남녀 관계라는 것은 쉽게 하나가 되기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두부보다 더 연약해서 물러지고 부서지기 쉽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에 튀기고 붙여서 겉을 딱딱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 식으로 겉을 공고하게 다지면
수많은 위기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항상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왔지만 그렇다고 준비가 된 건 아니었다. 사실 이러한 위기가 있을 때는 많은 대화를 통해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을 나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이 서툴고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녀 관계에 대해 많은 공부를 했다. 책도 보고 온라인 강의도 들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그녀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실전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차가움에 나는 막연한 두려움을 맞닥뜨리고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조급한 마음을 잘 참았던 이전과는 다르게 나는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다. 쉴 새 없이 문자와 전화를 했고 그녀가 늦게 들어오면 심지어 화를 내기도 했다. 우리의 관계를 위태롭지만 지켜주었던 나만의 기준을 나 스스로 무너뜨려 버렸다. 내가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면 우리는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었다. 그녀와 나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다. 사실 우린 완전히 정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화를 참지 못하고 벽을 주먹으로 때려 손을 다치기도 했다. 그때 그녀는 나의 그런 모습에 소름이 끼친다며 집을 뛰쳐나가곤 했다. 나는 왜 그랬을까? 그녀에게 겁을 주려고 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 단지 나는 그녀를 너무도 사랑해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그녀는 그것을 집착으로 보고 내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에 화가 났던 것뿐이다. 사실 그녀는 나의 모습에서 공포를 모았을지도 모른다. 나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다. 나는 그 일이 있은 후 나를 멀리하는 그녀에게 무릎까지 꿇어가며 빌고 또 빌어야 했다. 입을 굳게 닫고 있던 그녀에게서 나올 말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나는 눈물을 보이며 그녀에게 용서를 비었고 그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나의 사과를 받아주었다. 정확히 사과를 받아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녀는 변하지 않았고, 아니, 그녀는 변했다. 나의 계속되는 문자와 전화에 이제는 무응답으로 대신했기 때문이었다. 이전까지는 좀 늦어 기다리지 말고 먼저 밥 먹어 라고 연락을 주기도 했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그럴수록 나는 더 화가 났고 참을 수 없었다.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알 수 없으니 미칠 것만 같았다. 그렇게 그녀의 기가가 늦어질 때마다 나는 참지 못하고 벽을 내려치고 물건을 던지며 화를 표출했다. 한 번이 어렵지 2번, 3번은 너무나 쉬웠다. 그럴 때마다 항상 불같이 화를 내던 그녀였지만 언제부턴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반복되는 나의 사과와 용서, 그리고 구걸.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 곧 떨어질 것 같은 눈물이 한가득 담긴 눈빛으로 그녀를 올려다보며 내가 말했다. 나 계속 사랑해 주는 거지? 사실 그 상황에서는 나 자신이 초라해 보인다거나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다. 사랑을 갈구하는 게 그리 없어 보이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나의 실수를 이해해 주기를 바랐다. 그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녀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한쪽 입 꼬리가 살짝 올라간 미묘한 표정으로 고개를 까딱 끄덕이며 자리를 피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너란 놈은 정말 답이 없어. 혹은 조금만 기다려. 우리 이제 곧 끝이야. 분명 그런 종류의 표정이었다. 하지만 나의 이성을 잃게 만든 것은 그녀의 무관심이 아니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승진을 두고
일각에서는 홍보수석과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나의 참을성은 채 하루를 넘기지 못했다. 소문을 접한 당일 나는 그녀에게 공격적으로 따져 물었다. 내 입장에서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행동이었다. 그녀에 대한 소문에 물론 당황했지만 당연히 그녀가 부정하며 나를 위로해 주리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다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안아주기를 바랐다. 그리고 격정적 키스. 남녀 관계는 변명과 이유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몸짓으로만으로도 모든 것을 설명할 때도 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녀의 진실된 마음, 신뢰 가득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내 바람과는 달랐다. 사실이라면 어쩔 건데? 그녀가 몇 초 동안 나를 바라본 뒤 아무런 감정 없이 말했다. 화를 내거나 당황하지도 않았다. 마치 아름다운 선율의 노래를 음정의 변화 없이 하늘만으로 노래를 하는 것처럼 몸이 건조한 말투였다. 뭐라고? 그럼 그 소문이 사실이란 말이야? 나는 너무도 화가 나 미친 듯이 소리 질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결국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고 말았다. 넌 걸레야.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다고. 평정심을 유지하던 그녀의 눈빛이 마침내 흔들렸고 나는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그것도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녀에게. 하지만 그 다음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더 가관이었다. 쓰레기. 사실 집으로 오면서 수십 번 반복했던 말이 쓰레기 같은 이었다. 본인에게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지만 다른 남자와 단둘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목격된 만큼 나는 죽이고 싶을 만큼 화가 나 있는 상태였다. 흔들리던 그녀의 눈빛이 강하게 멈추고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했다. 갑작스러운 그녀의 행동에 나는 그녀의 팔을 강하게 잡으며 말했다. 선아야, 잠시만. 나는 그제야 내 모습을 찾은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내 손을 뿌리치며 도망치듯 문 밖으로 뛰쳐나갔고 나는 둔기에 머리를 맞아 뇌기능이 잠시 멈춘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잠시 후 온 세상의 외로움이 내 몸을 휘감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덜컥 겁이 났다. 그때 나는 아마도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다. 그녀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할 거라고. 사랑이라는 것에 빠져버리면 시야는 확 떨어진다. 100%의 시야로 세상을 보았다면 사랑에 빠진 후 20%의 시야만 확보된다. 축구선수로 예를 들면 몇 발자국 앞에 한 선수만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건 굉장히 치명적이다. 나 역시도 온전한 시야로 세상을 보지 못했다. 무슨 짓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그녀를 잡고 싶었다. 그녀는 나의 계속된 사과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거의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가 집을 나가버릴까봐 전전긍긍했지만 그녀는 집을 나가지는 않았다. 물론 내가 일어나기 전에 출근했고 그녀를 기다리다 새벽에 지쳐 쓰러진 후에나 집에 들어왔다. 또 그녀는 더 이상 나와 같은 침대에서 자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그녀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집을 나가 버릴까봐 불안했고 이렇게라도 있어주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걸 상상하면 또다시 참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이성을 잃고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었다. 몇 주 후
나는 그녀를 미행했다. 모든 소문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빌었다. 하지만 불안한 상상은 항상 사실이 되고 만다.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교회에서 만났고 가벼운 스킨십으로 서로를 반겼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니 끝도 없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더 이상 두 사람을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나는 급히 차를 돌려 어딘가로 향했다. 홍보수석은 유명 연예인과도 연문을 뿌리고 다닐 만큼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미국 최고 명문대를 졸업 후 최연소 홍보수석이 된 인물이었다. 그의 외모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다. 40대 초반이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고 항상 깔끔한 정장과 넥타이에 잘 정돈된 머리, 그리고 20대도 울고 갈 만큼 다부진 체격. 세상은 한 사람에게 모두 다 주지 않는다고 했던가? 얼굴은 영화 배우도 울고 갈 만큼 매력적으로 잘생겼고 집안은 국내 서열 3위 안에 드는 재벌가의 손자였다. 사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중심적이며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틈만 나면 봉사를 하러 다니고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일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존중해 주었다. 누구 하나 뒤에서 그를 욕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너무 완벽한 사람이다 보니 우스갯소리로 철저한 계획하에 만들어진 로봇설이 인터넷상에 떠돌기도 했다. 그가 모든 여성들의 로망이라는 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내가 두 사람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황급히 돌아선 이유는 인정하기 싫지만 두 사람이 그림같이 너무나도 잘 어울렸기 때문이다. 마치 유럽의 왕자와 왕비의 모습 같았다. 품이 있고 아름다운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왠지 모르게 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난 것이 있을까? 아쉽게도 없다. 굳이 찾자면 김치찌개를 더 잘 끓이는 정도였다. 그녀를 위해 수백 번도 더 끓여본 김치찌개이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여 그 누구도 만날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그 길로 지방 어느 모텔에 박혀서 며칠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냈다. 물론 그녀도 날 찾지 않았다. 그가 그녀에게 먼저 접근했다면 그건 이미 끝난 게임이다. 사실 그녀가 나를 걱정하며 찾아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건 나의 착각일 뿐이었다. 내가 사라져도 아무것도 변하는 것은 없다. 누구 하나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 과거 그리고 현재도 똑같다. 다른 이들에게 나는 언제 왔다 언제 가는지 모르게 사라져 버리는 선들바람 같은 존재일 뿐이다. 그녀에게도 나는 그런 걸까? 절망스러웠지만 그렇게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다. 오래전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 단 한 번이라도 그녀와 눈을 마주치고 싶었고 그녀를 갖기 전에는 단 한 번만이라도 그녀의 숨결을 느껴보고 싶었다. 그때는 더 이상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것들이 이루어졌을 땐 그녀가 평생 내 곁에서 나만 바라보기를 원했다. 그녀를 향한 나의 작은 바람들은 신기하게도 모두 이루어졌다. 예전의 나였다면 지금까지 그녀와 함께했던 것에 만족하며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훗날 후회할지라도 말이다. 나는 컴퓨터를 열고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왕자님은 열애 중. 모든 여성의 로망이자 한국판 프린스로 불리는 김건우 현 청와대 홍보수석. 이 모카 열애 중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소식이다. 그의 열애 상대는
청와대 홍보부 직원으로 미모의 재원으로 알려졌다. 그녀의 측근에 의하면 두 사람은 최근에 급속도로 가까워졌으며 서울 외곽에서 몰래 데이트를 종종 즐기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미혼인 그와 달리 그녀는 미혼이 아니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청와대 한 관계자는 그녀가 갑작스러운 승진도 홍보수석의 세심한 배려가 아니었겠느냐라며 두 사람의 열애설에 힘을 실었다. 정확한 사실은 김 홍보수석이 밝혀야 하지만 직속 부하 직원과 열애설은 그의 청렴한 명성에 큰 흠집이 남길 것만은 확실하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미혼 여성의 설렘은 절망과 실망으로 뒤바뀔지도 모를 일이다. 기사를 다 쓰고 안면에 있던 연예부 기자에게 메일을 전송했다. 잠시 망설임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그녀를 위한 일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녀가 행복해지기 위한 하나의 힘든 과정이라고. 다음날 연예부 기자는 청와대 출입 기자인 나를 믿고 기사를 냈다. 나의 부인이 연루된 스캔들의 정보를 주고 감사하다는 문자를 받으니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다. 반응은 예상대로 전국이 들썩였다. 기자들은 홍보수석의 입장을 들으려고 기다렸지만 나는 집으로 돌아가 침착하게 그녀를 기다렸다. 그녀는 생각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들려오는 그녀의 하이힐 소리 템포가 평소보다 미세하게 빨라진 것을 느꼈다. 순간 나의 손도 미세하게 떨려오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고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얼굴은 몹시 불편한 표정인 것 같았지만 속을 알 수 없는 그런 표정이었다. 혹시 알고 있는 걸까? 그녀는 왼손을 핸드백에 살짝 얹고 오른손을 이용해 양발의 구두를 벗었다. 오른발을 약간 올린 상태에서 무릎을 접는다. 그리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발을 내려다본다. 그 순간 오른손으로 올라와 있던 오른발의 구두를 부드럽게 벗긴다. 그 찰나의 순간에서 나는 강한 성욕을 느꼈다. 물의 흐름처럼 아름다운 그녀의 육체, 더욱 도드라져 보이는 가슴, 그리고 구두가 벗겨지면서 나타난 그녀의 우아하고 섹시한 발, 스타킹은 혹은 양말을 벗을 때도 같은 느낌을 받는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그녀의 구두 소리가 들려오면 나는 재빨리 나와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 그리고 그 순간에서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그건 역시 그녀를 사랑하는 수만 가지 방법 중 하나였지만 남들과 다른 나의 성적 쾌감이 그녀의 존중을 받을 거라고 생각지 않았기에 굳이 말하지 않았다. 나의 심장 박동수는 굉장히 빨라졌지만 그녀의 행위를 보는 그 짧은 순간만큼은 마음이 편해짐을 느꼈다. 그녀는 나를 의식했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기다렸다. 몇 시간 후 그녀가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식사해. 나는 순간 당황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하지만 혼란도 잠시. 나는 일어나 식탁으로 갔다. 그녀는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나 역시 밥을 먹는 일에만 집중했다. 너무나 고요한 순간이었다. 음식물을 입에 구겨넣고 아주 조심스레 씹었지만 그 소리마저 크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녀가 내게 이러는 이유가 궁금했다.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되기 전에는 그녀가 가끔씩 하던 행동 중 하나였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다. 내가 침묵을 깨며 조심스레 물었다. 오늘 어땠어? 당신도 알고 있잖아. 그녀가 밥을 먹는 일에 집중하며 아무렇지 않은 듯 침착하게 말했다. 나는
그 말의 숨은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다. 그녀는 기사를 쓴 주인공이 나란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다. 알았다면 나와 같은 식탁 위에 앉아 있지 않았을 것이 분명했으니까. 당신에게 부탁이 있어. 말해봐.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지금 곤란에 처해 있어. 나는 슬며시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그녀가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다시 말을 꺼냈다. 당신이 잠시 동안 이 집을 나갔으면 해. 뭐? 예상치 못한 말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차분하고 부드러운 말투 때문에 조금 놀랐다.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한 거 당신도 알잖아. 그리고 때마침 나의 상황도 그리 좋지 않거든. 아니, 난 몰라. 최소한 변명이라도 해줄래? 싫어. 솔직히 당신과 당분간 얼굴도 마주치기 싫어. 당신 얼굴을 보고 있으면 내게 했던 말들이 떠오르거든. 근데 이 상황에서 변명이나 하라고? 내가 아니라고 하면 믿을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바보같이 다시 물었다. 그래서 사실이냐고. 내 말에 그녀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다. 당신은 처음부터 나를 믿지 않았어. 그놈의 믿음. 그럼 소문은 뭔데? 그만하자. 뭘 그만해? 그녀가 일어났다. 그리고 집을 나가며 말했다. 당신이 못 나간다면 내가 나갈게. 여자들이란 이렇게 답답한 존재인 걸까? 그녀의 새로운 남자, 그리고 내가 한 짓을 생각하니 갑자기 나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한심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잡을 수 없었다. 지금 상황은 마치 예전 대학 시절의 그녀처럼 내가 닿을 수 없을 만큼 아주 멀리 있는 듯 했다. 스캔들이 터진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홍보수석이 입장 표명이 있었다. 이번 기사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며 날조되었기에 신문사와 담당 기자를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유명인으로서 많은 스캔들을 겪어왔고 때로는 웃으며 넘기는 일도 많았지만 이번 것만은 참을 수 없다고 했다. 첫 번째 이유는 기사에서 지목한 상대가 홍보부 직원이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인사청탁에 대한 문제 때문이었다. 그가 광분한 이유는 아마도 이 부분 때문일 거라고 사람들은 말했다. 그의 이미지는 부정부패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 항상 원칙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랬기에 그를 차기 대통령감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이번 스캔들은 그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안길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에 초강수를 띄운 것 같았다. 확실히 그는 승부사 기질이 있었다. 그녀와 내 입을 막고 이번 사건을 덮으시겠다? 나는 화가 났다. 성공에 목마른 사람들, 아니 이미 성공한 사람들에게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자신의 명예란 말인가? 그를 무너뜨리고 그녀를 구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그녀의 휴대폰 통화 목록 등 찾아보면 증거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거물 중에 거물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쉽게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니, 이미 시작했을 것이 분명하다. 과연 그런 것들로 그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사실 이번 기사가 나간 것만 해도 기적에 가깝다. 권력의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권력으로 안 되는 것은 아마도 대한민국에 없을 것이다. 나는 이곳에 들어와 새삼 실감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을 나와 언론고시라고 하는 좁디 좁은 관문을 통과해 기자가 됐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곳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인지 우리를 굉장히 똑똑하고 거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 물론 사실이다. 나 역시도 그랬고 어떤 기자들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기도 한다.
나 자신은 그 누구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그들은 진정한 권력의 힘을 맛보지 못했다. 웃으며 약한 척하다가도 위기가 닥치면 무섭게 돌변하는 것이 이곳이며 권력자들이다. 그래서일까?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있던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이곳에서 나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정보를 주지 않는 이상 이번 사건을 다룰 수 있는 기자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어떤 것이 최선일까? 단호하게 나가는 홍보수석 발언에 신문사와 연예부 기자는 겁을 잔뜩 집어먹었다. 연예부 기자는 이번 기사는 자신이 취재한 것이 아니며 청와대 출입 기자의 부탁으로 터뜨렸다는 발언을 하고 말았다. 그리고 신문사는 이번 스캔들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사실 여부가 밝혀지는 대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진위 여부는 온전히 나에게 달려있다며 내게 주사위를 넘기고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나는 순간 혼란스러웠다. 어쩌다 내가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다는 게 무척이나 당황스러웠다.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또 그녀가 누군지 무척이나 궁금해하며 이런저런 소문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믿을 수 없을 만큼 일은 자꾸 커져만 갔다. 이대로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고 싶었지만 그녀를 놓칠 수 없기에 이제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만 했다. 어차피 나는 지금 케이지 안에 들어와 있고 문은 닫혔다. 상대는 분명하다. 이제 물러설 곳이 없다. 스캔들 기사의 정보를 준 기자가 나라는 것이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정신은 놀랍도록 맑았다. 이제 종이 울리고 카운터 펀치를 던질 일만 남았다. 얄미웠지만 나는 연예부 기자에게 전화를 했다. 그리고 다음날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밝히겠으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했다. 아침이 밝았다. 그녀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예상했던 일이다. 그 어떤 날보다 더 아침이 밝아오는 게 싫었다. 밤의 어둠 속에서 움츠려 있을 땐 그나마 편안했다. 눈꺼풀이 무거웠다.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을 감싸고 있는 피부에 누군가 불을 지핀 것처럼 열이 나기 시작했다. 현재 시각은 아침 6시 43분. 기자회견은 11시. 시간을 멈출 수 있을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다. 무엇보다 두려운 건 그녀의 반응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낼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었다. 어차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히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아. 그 뒤에 나와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비록 지금은 조금 힘들더라도 말이야. 그저 그녀가 내 진심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다. 어느덧 시간은 나를 찾아와 문 밖에서 노크를 하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오며 가며 만났던 정치, 사회, 연예부 기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다. 기자들은 나를 보고 놀란 듯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마이크 앞에서 정면을 응시한 채 말을 하기 시작했다. 앞을 보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과 그 앞에 놓인 노트북들, 그리고 카메라. 나는 항상 저 안 어딘가에 있었는데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 또 나는 무엇을 원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걸까? 현기증이 났다.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서 있을 힘조차 없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리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정신을 차리고 나에게 집중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정신을 차린 후 나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꽤나 조리 있게 이번 스캔들에 대해 설명했다. 홍보수석의 상대는 지금껏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며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까지는 부부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그녀는 누구보다 가정에 충실한 여성이라고 그녀를 지켜 세웠다. 그리고 홍보수석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그녀에게 접근해 화목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참을 수 없어 기사로 터뜨린 것은 기자로서 해서는 안 될 중대한 실수라는 점도 함께 인정했다. 이 부분에서는 특히 감정적으로 호소를 했다. 이는 한 여자를 사랑하는 평범한 남자가 모든 걸 다 가진 남자에게 사랑하는 여자를 빼앗긴 것으로 비쳤고, 평범한 대한민국 남자들은 분노를 이끌어냈다. 기자들은 질문이 쏟아졌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다. 이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내게 쏟아졌고 내가 피할 곳은 오로지 그녀와 함께 살고 있는 집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공포에 떨었다.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하고 문자가 계속 쏟아지고 있었다. 솔직히 너무 무서웠지만 기댈 곳이 없었다. 늦은 밤까지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움직이지 않은 채 있었다.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알 수 없는 공포감에 너무도 불안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세이프 존을 나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 공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얼마 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니 그녀가 나타났다. 그녀는 문 앞에서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잠시 동안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 했다. 어둠 속이었지만 나는 그녀의 얼굴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 그녀는 불을 켜지 않은 채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말했다. 불쌍한 사람.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아니,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일어나 그녀를 힘껏 안고 사랑한다고 소리치고 절대로 손을 놓지 않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우리를 위한 일이었다고 자신했지만 그녀 앞에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서서 나를 내려다보던 그녀는 돌아서 다시 나가버렸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 다음 하루가 지나갔다. 온 나라는 최고 인기 스타인 홍보수석이 삼각 스캔들에 휘말렸다며 들썩였다. 확실히 그는 무너져 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기다렸다는 듯 언론도 그의 복잡한 여자 관계의 말로라며 흠집내기에 열을 올렸다. 언론이라는 게 그런 것이다. 그저 여론에 편승하는 벽지 같은 존재. 사람들은 모두 내 편인 듯 했지만 그녀만은 아닌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연락도 되지 않았다. 용기 내서 전화를 해도 신호조차 가지 않았다. 입장을 표명하지 않던 홍보수석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먼저 이번 사건에 대해 공인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낍니다. 저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왔고 지나온 길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사실만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녀의 인사발령에 제가 관여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녀는 능력이 매우 출중한 인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기회를 빨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희 친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그녀가 아닌 누구라도 똑같이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저와 그녀와의 관계에 대해 떠도는 모든 억측과 의심들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저 역시 그녀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린 직장 동료 이전에 친구로서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얼마 전 그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박윤재 기자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분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 한 남자로 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오해를 할 수 있고 그 결과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저의 불찰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녀와 저는 친구일 뿐 연인 관계는 절대 아닙니다. 이 일로 그녀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오늘 이후로 청와대를 떠나려 합니다. 저로 인해 너무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었고 피해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자리는 과분하며 자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분에 넘치는 사랑을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처음으로 돌아가 많은 사람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란 말인가? 혼란스러웠다. 분명한 것은 그가 거짓말을 하며 다시 한번 국민을 우롱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의 말이 모두 진실이라는 것이다. 나는 믿지 않았지만 그러기엔 그가 포기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다. 그는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의 기자회견이 있은 뒤 그녀가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설명을 요구했다. 아직도 모르겠어? 그녀가 한숨을 내쉬는 뒤 말했다. 그럼 내가 본 건 뭔데? 당신 홍보수석과 몰래 만나는 거 다 봤단 말이야. 친구라고 친구. 친구끼리 따로 만나지도 못해? 난 최소한 나 자신에게 부끄러운 행동 한 번도 하지 않았어. 그럼 둘이 스킨십하고 그런 건 뭔데? 내가 당황하며 물었다. 나의 마지막 반격. 뭐라고? 그래, 좋아. 마음대로 생각해. 당신은 항상 당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잖아. 언제 한번 내 말에 귀 기울이고 믿었던 적이 있었어?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언제부터 친구였는지, 정말 친구 이상의 관계는 아닌지 캐묻고 싶었지만 왠지 모르게 지금 이 순간이 이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한 것만 같았다. 그리고 끝까지 그녀를 의심만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한심하기도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자신의 결혼 생활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오해 같다고 해명 기사를 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자신의 불찰이라며 물의를 일으킨 것을 사과했다. 결국 삼각 스캔들의 당사자 2명이 사과를 했고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번 스캔들은 오해에서 시작되었다고 결론이 났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게임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패자만 있는 게임이었다. 홍보수석은 자리에서 물러나 자신이 늘 꿈꿔오던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위한 일을 시작했다고 언론은 떠들어댔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보고 일종의 쇼라고 했다.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지만
한 번 더럽혀진 그의 명성은 회복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사회 활동이 힘들어진 것은 그녀만이 아니었다. 회사는 내게 퇴사를 요구했다. 삼각 스캔들로 인해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그것은 변명에 불과했고 권력의 힘을 나는 다시 한번 느껴야 했다. 또한 그녀는 내게 결혼 생활을 정리하자고 통보했다. 나는 좀 더 시간을 가져보자고 말했지만 그녀의 대답은 단호했다. 사실 예상 가능한 일들이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막상 닥쳐오면 마치 예상 못했던 것처럼 슬퍼진다. 그렇게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고 그녀의 향기도 더 이상 나지 않았다. 나는 나이든 나를 만나지 않기로 결심했다. 제5화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2009년 2월 따스한 햇살, 실크처럼 부드러운 바람, 지중해 바다의 자장가 같은 파도 소리에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있었다. 깜빡깜빡 뇌의 깜빡이가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고 눈꺼풀도 내려앉았다 다시 올라가고를 반복하고 있었다. 나른함과 피곤함이 뒤섞여 너무나 기분 좋은 느낌에 나는 그대로 잠들고 싶었다. 하지만 무언가 나의 달콤한 낮잠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것은 분명했다. 무엇일까?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자. 기억이 났다. 내가 잠들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특별했던 기억 때문이다. 내 안에서 나를 막아세운 건 그녀와의 기억이다.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어디서였던 걸까? 그녀는 누구였을까? 오리무중의 질문에 빠져있는 순간 그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노을이 붉게 물든 바닷가를 보며 서 있었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응시한 채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걸음을 멈춘 뒤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그리고 붉게 물든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그녀가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그녀의 눈에는 곧 흘러내릴 것 같은 눈물 방울이 맺혀 있었다. 노을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봄의 오후처럼 너무나 따스한 아름다움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슬픈 미소를 짓고 있는 듯 했다. 누구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을 보고 있자니 나는 이유 모를 슬픈 감정이 올라와 가슴이 너무 아팠다. 그리고 잠시 후 나는 가슴이 답답해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숨을 쉴 수 없었고 온몸의 신경이 요동치며 심장을 조여오고 있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파도가 해일이 되어 나를 집어삼키려 달려드는 순간, 그 순간 나는 눈을 번쩍 떴다. 나는 욕조 안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었고 처음으로 비싸게 주고 산 넥타이는 나의 목을 있는 힘껏 조이고 있었다. 그렇다. 나는 자살하는 중이었다. 하지만 나는 갑자기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자 겁이나 도망치려고 하는지도 모른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니까. 하지만 그보다 다른 이유로 나는 살아야만 한다.
죽으려고 스스로 자신의 목에 넥타이를 감은 사람이 이제 와서 살고 싶다니 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인가. 죽고 사는 것이 어디 자장면을 짬뽕으로 바꾸는 것처럼 즉흥적인 일이란 말인가? 나 역시도 나의 결정에 당황했다. 이것은 본능일 수도 있지만 내가 느낀 것은 누군가 나를 잡아 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넥타이가 경동맥을 압박하고 있는 바람에 더 이상 머리 쪽으로 가는 혈류가 흐르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뇌의 산소 공급이 중단되고 있었다. 나는 아마도 몇 초 후에 실신을 하게 될 것이다. 뇌의 산소 공급이 멈춘 상태로 일정 시간이 흐르면 나의 뇌세포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될 것이 분명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없어질 것이다. 나란 존재는 완전히 나의 몸과 분리될 것이다. 내 영혼은 어디론가 사라질 테고 몸은 곧 썩어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사라져버려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 비록 언젠가 사라져버릴지라도 지금은 아니었다. 근데 왜 나는 하필이면 지금 이 상황에서 죽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었을까?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자살 시도를 후회하고 있는 걸까? 과거는 절대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영화에서처럼 넥타이가 끊어지거나 튼튼한 샤워기가 떨어지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남아있는 작은 의식만으로 해결책을 찾아야만 했다. 시간을 아껴가며 써야 했다. 1초 동안 나는 살아서 이곳을 나가야 할 방법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1초라는 시간은 너무도 짧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나의 상황에서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해 1초 동안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비누라도 주변에 있었다면 목에 발라 미끄럽게 한 다음 빠져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모든 게 원망스러웠다. 당장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던 샤워기는 어찌나 그리 튼튼한지 나의 적지 않은 몸무게를 거뜬히 지탱하고 있었고 늘 손에 잡힐 만한 곳에 있었던 자그마한 칼. 어디선가 욕조에 앉아 칼을 이용해 목숨을 끊는 것이 조금 더 편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항상 욕조 옆에 두었다. 어디 있는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이제 나는 죽는구나. 애초부터 불행한 인생,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생, 내 인생은 늘 외로웠고 아팠다. 누군가 인생은 공평하다고 말한다. 행복과 불행은 번갈아 가며 찾아온다고. 아니, 최소한 나에게만큼은 아니었다. 어린 시절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내게 찾아온 운명 같은 그녀마저 차디찬 기억만을 남긴 채 떠나갔다. 내게는 태어나서부터 늘 불행만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이제 그 불행도 여기서 끝나리라. 몇 초가 몇 시간처럼 흘러갔다. 고통의 순간은 가고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그래, 이제 편안히 가자. 나는 모든 걸 포기했다. 왠지 모를 해방감이 느껴지며 마음이 평화로워졌다. 그 순간이었다. 누군가 내게 속삭이고 있었다.
아가야, 꼭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사렴. 엄마, 나는 지금 너무 편하네요. 그냥 이대로 떠나고 싶어요. 또다시 악몽의 터널 속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가야, 꼭 자랑스러운 엄마의 아들이 되어주길 바랄게. 나는 눈을 번쩍 떴다. 엄청난 고통이 또다시 몰려오고 있었다. 도저히 고통을 벗어날 기회가 보이지 않았다. 한참을 발버둥 쳤는지 신고 있던 양말이 거의 벗겨져 있었다. 그 순간 갑자기 눈앞에 번쩍하고 플래시가 터졌다.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나는 발바닥으로 욕조의 바닥을 밀었다. 물기가 없어 뻣뻣했던 바닥인지라 더 이상 미끄럽지 않았다. 나는 계속 밀었다. 그러자 몸이 점점 위로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쉬지 않고 밀고 또 밀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멈추지 않고 내 몸을 힘껏 밀 수 있었다. 몸이 위로 올라가며 목을 팽팽히 붙잡고 있던 넥타이 끈이 느슨해지는 걸 미세하게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재빨리 손을 위로 올려 샤워기를 붙잡았다. 그리고 있는 힘껏 잡아당기자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벽에서 떨어져 버렸다. 나는 힘없이 욕조 안으로 곤두박질 쳤다. 살았다는 기쁨과 환희도 없이 정신을 잃은 채로 욕조 바닥에 누워 있었다. 잠시 후 나는 다시 눈을 떴다. 그런데 갑자기 헛구역질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참을 구역질을 하고 다시 욕조 바닥에 누워 눈을 감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다시 목숨을 얻은 기쁨의 눈물이었을까? 아니면 처참히 무너져 버린 나의 인생으로 되돌아왔다는 현실 때문이었을까? 이유도 모른 채 나는 울고 또 울었다. 눈물이 말라 없어질 때까지 목 놓아 계속 울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만큼 울고 난 뒤 나는 정신을 잃었다.